금리 인하라는 게 주식시장의 대체적으로 호재인데 경기 침체와 주가가 막 폭락하는 항상 그건 언제 오냐면 또 금리 인하기 옵니다. 지금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다 재정의 우려 때문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돈을 많이 썼는데 그 뒤로는 줄이는 노력 없이 계속 확장 재정이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어 왔다가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정이 풀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경기의 하강 속도보다 빠를지 느릴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경기에 부담을 주고 자산 시장에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돈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주식과 채권을 다 하는 입장에서 주식이 좀 애매해 보이는데 이런데도 주식을 더 해야 될까? 만약에 현재 코스피 지수가 3,200이 아니라 여전히 2,500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 안 드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평가 메리트는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아니 어제 미국 성장률 네. 그러니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네. 어제 나왔던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좋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처음에 발표됐던 속보치보다도 훨씬 좋았다 이 의미죠. 그렇죠. 두 번째 발표된 게 첫 번째 것보다 좋았다. 그러면 확정치는 언제 또 텀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있어야 한 달 반 정도 지나야 아마 이제 최종 확정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숫자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2분기 성장률이 요번에 잠정치가 3.3% 나왔고요. 지난번에 속보치가 3.0이었으니까 3.3%는 지금 같은 추세로 네. 성장을 한다면 연간 저 정도 할 것이다 하는 그 의미의 3.3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미국은 GDP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데이터를 쓰거든요. 전기 대비 연율. 예. 그러니까 지난 분기의 속도대로 내분기 성장한다면 연간 성장률이 얼마일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그냥 전분기 성장률을 쓰죠. 전분기 대비 얼마. 그래서 사실상 비교를 하시려면 대략 한 나누기 4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3.3이면은 뭐 4, 8, 30이 한 0.8% 정도. 우리식의 GDP 전기비 성장률로 보면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데 지금 갑자기 툭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원래 속보치가 3.0에서 3.3이니까 사실 0.3%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전기 대비 연율이니까 곱하기 4 하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7.8이 뭐 한 8.0 이 정도 된 거니까 아니구나. 한 0.1%포인트 그러니까 전기 대비 연율이니까 나누기 4를 하면 0.3%포인트의 차이는 나누기 4 한 정도 그러니까 한 0.1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속보치보다 그렇게 많이 튄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 거의 3년 만에 다시 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하니까 정말로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엄청난 경기 침체를 몰고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비관론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는데 한 분기 만에 성장이 이제 불쑥 올라와 버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거봐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4, 5, 6, 2분기가 4, 5, 6. 그렇죠. 관세 4, 5, 2일부터 시작했던 그 관세 난리법 꾸미 중에. 뭐 사실 아직 관세 효과는 뭐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매기면은 뭐 경기도 침체되고 뭐 물가도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스코어로는 전혀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고무되어 있는 이제 모습인 거고 반면에 이제 이 지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히 반영 안 된 거 아니냐. 아직도 시차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약간 해석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땐 여전히 좀 분분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GDP 성장률이 뭐 예상보다 좋거나 어쨌거나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조금이라도 더 개선됐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면 뭐 증시 입장에서는 좋아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는 미국의 고용 시장도 이렇게 활력을 떼어야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일자리 뭐 풍부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내가 일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자리가 생기고 이게 좋은 건데 그렇죠. 지금 그동안은 늘 그랬잖아. 고용 지표가 나빠져야만이 금리 인하를 해줄 확률이 높아지니까 증시가 오른다는 그런 논리. 벌써 수년째입니다만. 네. 지금도 그 논리가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제 성장하고 이제 주가는 상식적으로는 이제 정의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시장이 보였던 반응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적이 사실 더 많았고, 뭐 오죽하면 bad is good.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오히려 경기 상황이 안 좋아야 중앙은행의 이 통화 완화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에서 오히려 그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사실은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는 그와 반대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결론을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이 반컵에 컵에 담겨 있는 물이 반절이라고 한다면 반이나 남았냐, 반밖에 안 남았냐. 제가 봤을 때는 시각차가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 나오는 거는 PCE 물가 지표고. 네네. 어제 PCE가 나왔던가? 네, 어제는 이제 분기 GDP의 PCE가 나온 거고 네. 오늘 나올 거는 이제 지난달의 PCE, 월간 PCE가 나온 월간. 겁니다. 예. 월간 PCE 예. 물가 지수. 네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얼추 뭐 2.9든가 뭐 그렇고 네네. 근원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어느 쪽도 지금 3%는 아닌 것 같고 전월비 해봐야 0.2 아니면 0.3 정도인데 네네. 뭐 크게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도 조금 사실은 이제 요번 지표가 저도 조금 긴장되는 게 원래 이제 PC하고 CPI하고 이 좀 그 구성 항목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조금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CPI 소비자 지출 물가는 이 물가를 책정하는 물가 바스켓이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스켓 종목의 이제 물가 상승만 이제 추산을 하는 거고, 반면에 PC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출한 장바구니에 내가 정말 담아서 내가 샀던 그 품목대로 하기 때문에 좀 가중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황을 좀 더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CPI보다는 PC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연준도 이 물가의 타겟 2% 목표치가 바로 코어 PC이죠. 코어 핵심 PC. 소비자 지출 물가를 쓰는 건데, 근데 이 PC가 이 PPI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PPI에 대한 생산자 물가 지표가 조금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는 CPI는 상당히 낮게 나왔지만 PPI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PC의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가 사실은 저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제 대부분의 컨센은 전년 동기비로는 뭐 3% 이하일 거다. 뭐 그렇게 나오면 사실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PPI 물가가 워낙 급등을 했던지라 네. 혹시나 실제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물가에 뭔가 좀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했던 어떤 시장의 기대치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지표는 상당히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표 뭐 PC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다든지 네. 일주일 후에 나오는 미국의 8월 고용 지표 난팜이나 실업률이 생각보다 개선돼 예상보다 일자리 창출 개수도 좋고 실업률도 안 올라가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월가든 뭐든 그러면 9월 FOMC 이번에도 금리 안 내리고 갈 수 있겠네라고 하기는 서로 뻘쭘하잖아요. 지금 뭐 80% 90% 하다가 제가 봤을 때 이제 9월의 이슈가 아닌 것 같고요. 9월의 이슈가 아니고 예, 9월은 사실 25bp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는 좀 정해진 수순인 것 같고 정의 수순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9월 이후에 남아있는 10월과 12월 그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해줄 거냐. 저는 이제 그게 오늘 PC랑 일주일 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이제 그 다음번 인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의 박 박사가 닉 팀이 라우스급인 게 네. 파월 잭슨홀 연설을 하고 나서 이렇게
외신들이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았나 싶어서 쭉 한번 훑었는데 네네. 월시저널에 티미라우스 혼자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9월이 네. 문제가 아니고 네. 9월 다음이다 이제 그렇죠, 시장이. 그렇죠. 파월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잭슨홀 연설 당일날 네. 내가 뭘 했길래 시장이 이렇게 좋아하지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뭐 이제 그게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저녁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이었고 뭐 토요일 새벽 뭐 이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날 하루라도 편하게 자려고 저는 이제 안 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네. 미국 3대 지수 다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기사들의 해석을 보니까 뭐 비둘기로 변신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은데 막상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니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당연히 중앙은행장으로서 그것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의 연준 의장으로서 할 말 했을 뿐이던데.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게 이제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기본 가정하고 변화된 내용들의 뭐 위험 변화, 위험 가중의 변화를 감안하면 뭐 정책의 변화가 뭐 정당화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 정도인데. 메이 워런트. 예, 그냥 할 수도 있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9월 17일 다음 FOMC까지 한 번의 고용지표와 한 번의 물가지표를 더 볼 건데 CPI와 그 고용지표 더 볼 건데 그거 보고 최근에 고용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용지표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물가는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어쩌면 금리 인하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정도 톤이니까 사실은 경제지표 결과를 지켜보고 말 그대로 움직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 사람들이 주목된 자리에서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그래도 파월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월도 내심 그래 뭐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 인하의 결국 속도와 폭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 게 작년 9월이에요. 예. 작년 9월에 50bp 금리 인하 B컷으로 시작해서 10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해가지고 작년에 100bp 금리 인하하고 올해 내내 금리 인하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기준금리는 어쨌든 간에 중립금리 수준보다 좀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뭐 적당한 속도로 금리를 낮춰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가 하도 저렇게 트럼프가 못 살게 구니까 어쩌면 3번 다 금리 인하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또는 어쩌면 뭐 그 사실 그 PPI 발표되기 전까지는 50bp B컷 하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기대가 그냥 왔다 갔다 철랑되고 있는 거죠. 그냥 중앙은행은 올해 지난 6월 FOMC 기준으로는 올해 연내 2번 정도 금리 인하 이미 이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그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인데 그냥 시장만 혼자 75bp 인하 생각했다가 막 B컷 인하 생각했다가 또 물가지표 보니까 또 아닌 것 같다고 했다가 이제 그렇게 약간 좀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9월 FOMC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이제 향후 나오는 지표들 따라서 그리고 또 9월달 FOMC다 보니까 경제 전망 수정하고 점도표도 찍혀서 나오고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금년에 9월 이후에 남아있는 11월, 12월 또 내년까지도 연준이 대충 금리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충 가닥이 잡힐 텐데 네. 그렇게 해서 9월에 금리 내려줘. 그리고 이래저래 보니 앞으로도 한 서너 번 더 내리게 해서 25bp 기준으로. 네. 그러면은 뭐 지금 4.5가 한 3.5로 갈 수도 있고 네. 뭐 조금 더 하면 3%까지도 상당 기준으로 갈 수도 있겠어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무조건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장땡인가? 그러면 아무 걱정 없는 건가? Don't worry, be happy? 뭐 꼭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 제가 사실 오늘 좀 뭐 장표를 몇 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장표 가져온 걸 한번 봐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그 선으로 표시한 게 이제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이고 그 다음에 약간 회색으로 표시한 바가 이제 경기 침체 기간입니다. 보면은 뭐 85년도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의
경기 침체가 있었고 이거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하셨어? 기준금리 내려온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 최근 거는 일부러 반영 안 했어요. 일부러? 네, 기존 거를 보여드리려고. 기존 거를? 네, 기존 거 보여드리려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약간 누리끼리하게 표시한 요 때는 언제냐면 이제 금리를 인하는 하긴 했는데 인하는 했는데 금리 인하가 있긴 있는데 이때는 경기 침체가 아닌 기간에 금리 인하를 한 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 87년, 그 다음에 뭐 96년, 99년, 98년, 2003년 이때도 보면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경기 침체 기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가 크게 보면 경기가 침체되는 구간에 진행되는 때도 있지만 경기가 침체되지 않은 그런 구간에서도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보험성 금리 인하라던가 예. 아니면 뭐 물가가 낮아져서 뭐 자연스럽게 중립금리가 내려갔다던가 네.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어느 국면에서 금리를 인하했는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당연히 다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소장님 제 생각은 통밥으로는 딱 계산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떨 때 금리 인하했었을 때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높았을까요?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금리 인하했을 때라. 그렇지. 경기 여기서 아까 장표에서 예, 노리끼리하게 음영 처리한 그렇죠. 저 대목에서는 주식시장 다 괜찮았어요. 그렇겠죠. 근데 저 회색으로 음영 처리한 부분은 경기 침체 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저때 주식도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네, 금리 내려가는 속도가 저 노리끼리한 거하고 네. 희끄무리한 거하고 내려가는 속도가 다르네. 다르죠. 예. 딱 역시 선생님 딱 알아채시는데 그래서 답이 이제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네. 보시면은 요 왼쪽에 있는 게 미국 S&P 500 기준으로 왼쪽 게 예, 여기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닌데 금리를 인하했을 때 보면 그 기간 동안 보세요. 뭐 30%, 뭐 85%, 뭐 4% 대부분 평균적으로 S&P 500의 주가 상승률이 평균 뭐 거의 한 4, 50% 되는 거죠. 오, 그래요. 예. 반면에 경기 침체기에 예. 금리를 인하했었을 때는 89년도만 살짝 플러스 1타 뿐이지 예. 2001년, 2007년, 2020년 다 모두 상당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뭐 미국을 제외한 또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에서 똑같아요. 대체적으로 경기가 그냥 노멀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할 때는 당연히 호재지만 경기가 침체되는 기간에 금리를 인하해주면 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경기 침체에 대한 악영향이 더 크니까 오히려 이제 그때는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아까 물어보셨던 게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앞으로 할 게 뭐 예정된 수준이면 무조건 좋은 거냐.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렇지 않더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어떤 경기의 구간에 진행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 네. 미국이나 어디나 뭐 선진국 미국 외에 뭐 경기 침체를 걱정할 만한 데가 있나? 경기 침체라는 거는 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후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그 기간은 잘 몰라요. 닥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곧 경기 침체가 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금리 인하라는 게 주식시장에 대체적으로 호재인데 대체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렇게 보면 꼭 금리 인하기에 경기 침체와 주가가 막 부러질 때 있잖아요. 예. 급격하게 막 폭락하는 예. 항상 그건 언제 오냐면 또 금리 인하기에 옵니다. 그거는 뒤집어서 말을 할 것 같으면 네. 주식이 박살나고 경기가 엉망이 되니까 네. 허겁지겁 뭐 어떨 때는 비컷 그렇죠. 자이언트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50bp, 100bp도 내리고 해서 막 뭐랄까 끌려가듯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후행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지만 경기 침체 속도에 못 미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결론은 뭐냐면 금리 인하라는 게 주식시장에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금리 인하 국면과 나쁜 금리 인하 국면이 있는데 그 구분점은 뭐냐면 결국은 경기가 하강하는 속도보다도 금리가 빠르게 인하되면 그거는 좋은 금리 인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죠. 예. 반대로 경기가 뭐 예를 들면 뭐 속도가 시속 100km로 경기가 하락을 하는데 금리 인하가 시속 50km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효과가 약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현재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 정책이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4.5%는 일반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뭐 최근에 좀 높아졌다고 해봤자 2%대인데 기준금리 4.5%면 우리가 이른바 뭐 테일러 준칙을 적용을 하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피셔 방정식을 적용해도 뭐 성장률에 기대 인플레이션 더한 게 명목금리라고 하니까 성장률 2%에 물가 뭐 한 2.5 더하면 4.5 이 정도 수준 나오는데 그러면 뭐 지금은 성장이 높다기보다는 물가가 높아서 지금 금리가 저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그렇게 경기에 아주 편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도 경기에는 부담을 주고 있는 금리 수준이죠. 다만 지금 다른 요건들이 뭔가 이제 특히나 미국 우선주의로 가게 되면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장기화되면 어느 순간에 경기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경기가 하강하기 전에 다행스럽게 금리를 조금씩 낮춰준다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혹시나 금리 인하 속도가 경기 하강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과거처럼 금리를 인하함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단순히 금리 인하 할 거니까 좋다고 보기보다는 과연 경기 하강 속도랑 금리 인하 속도가 어떨 건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키는 누가 지고 있냐면 물가가 지고 있어요. 물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적이면 통화 정책이 온전히 경기에만 포커싱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럼 뭐 우리가 좀 빨리 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이 바로 작년이에요. 작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월에 빅컷, 11월, 12월 25bp에서 100bp를 낮춰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미국 주가 상당히 많이 좋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경기 여건 나쁘지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 미국 물가가 쭉 하락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경기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고. 근데 앞으로 나타나는 금리 인하는 지금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지금도 그렇게 크게 나타났다고 보기가 지금 어렵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조금 결론을 좀 미뤘던 이유가 아까 우리가 2분기 성장률 괜찮았고 지금까지 물가 지표 괜찮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세가 매겨진 거는 4월이었지만 관세 유예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관세가 다 결정된 게 언제죠? 7월이잖아요, 7월. 7월에 관세가 다 확정이 됐고 그동안에 이제 관세 유예되면서 사실상 그렇게 큰 관세는 없었고 그리고 관세가 매겨진다고 해서 이게 바로 수출입이라든가 경제활동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른바 관세가 영향을 주는데 시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도 계속 지금 주저주저 하는 게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 우리 경제 실물 경제 상황에 나타난 것 같지 않다. 물가도 그렇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경기만 보면 해줘야 되지만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르는 이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금은 좀 생각보다는 빨리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은 좋은 금리 인하냐 나쁜 금리 인하고 비교했었을 때 작년에는 확실히 좋은 금리 인하였지만 올해는 나쁜 금리 인하에 가까운 금리 인하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걸 마냥 좋게 볼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 박 박사님 지금 우리 시청자분 가운데 달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요것도 한번 답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달림님이 스스로 내리신 결론은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라고 보입니다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또 경기 둔화와 침체 시에 주가 방향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자 우선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경기 둔화하고 경기 침체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약간 50보, 100보이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하면 그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잠재 성장률 위에서 성장이 좀 이루어지는 성장률의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정도가 이제 경기 둔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른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 2%가 잠재치니까 뭐 한
3% 성장하다가 2.5%로 성장이 낮아지면 둔하고. 이건 둔하겠고. 근데 이제 2.5% 성장이 만약에 한 1.5까지 낮았다. 그러면 어쨌든 성장은 플러스잖아요. 그렇지만 잠재치를 밑돈다고 하면은 뭐 이거는 뭐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2분기 연속 뭐 예.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침체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교과서적인 것 교과식인.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분기 베이스인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바는 그냥 뭐 꽤 높은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면 둔화 정도인데 이게 이제 확 아예 낮아져 버리면 꼭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다 하더라도 뭐 그거를 좀 침체로 많이 인식을 하지 않나, 굳이 구분하다면. 그런데 또 경기 둔화나 침체하고 그 주가 방향 설명해 주십시오 하셨는데 저 같으면 네. 여기에 뭐 거기에 적합한 답이 있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2020년, 21년 우리 그 코로나 때 겪었던 랠리, 네. 그리고 우리 요즘 최근 겪고 있는 우리 뭐 4월 이후에 이 랠리, 네. 저는 이 두 번 다 그렇거든요. 돌아다녀 보면 전부 죽겠다 소리 부이고 네. IMF 때보다 더 힘들어요. 네. 뭐 이런 소리들 나오는 와중에 경기는 분명 안 좋은데 네. 장은 날아가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 경기 둔화, 경기 침체하고 주가의 방향, 이거 무슨 규칙이 있나 싶은데 저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금리 경기 하강 속도보다 통화 정책 속도가 빠르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코로나였던 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3월까지 다 죽겠다고 그랬거든요. 다 죽겠다 그랬고. 근데 갑자기 4월부터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였어요. 그랬죠. 예, 근데도 주가가 왜 폭등했냐? 그냥 돈을 그냥 쏟아 부어버렸잖아요. 그래. 경기가 하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질문을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자면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가 둔화되건 침체되건 그 부분들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이 경기가 둔화나 또는 침체되는 그 속도보다도 통화정책적인 대응, 어떤 재정의 대응, 이런 부양책이 더 크게 나오면 그게 오히려 자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고, 아무리 경기가 좀 덜 둔화된다 하더라도 뭐 아무 대응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자산 가격에는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단순한 절대적인 경기의 둔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대응 속도, 강도,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는 게 그래도 조금 시장을 잘 이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요즘 이렇게 채권 시장, 제가 지금 채권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그래도 그거 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커브 쓰는 쪽으로, 커브 스티프닝 전략이 지금 제일 돈 되는 전략이고 많이 좀 붐비는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돈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그게 지금 최근에 그 시장에 나타나고 있죠. 계속해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고, 즉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좀 뭐 베팅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뭐 커브 자체가 그렇게 이제 스티프닝 된다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막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강세장에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지. 어쨌든 커브가 스티프닝 된다는 거는 채권 금리가 올라서 채권 시장이 약세란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약세기에 막 그렇게 큰 배팅을 하긴 어려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글로벌리 공통적으로 스티프닝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 수익률은 낮아지고 네. 장기는 덜 낮아지거나 심한 경우 올라간다.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단기 쪽 금리는 현재 수준 유지하거나 내지는 살짝 하락하는 정도인데, 반면에 장기 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더 이제 벌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뭐 장기 국채들을 많이 들고 있을 텐데 네네. 평가 손실은 나겠다, 그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무슨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야. 네. 뭐 그렇게 배팅을 하면은 네. 짧은 거에다 숏 치고 짧은 거 롱 잡고 네. 긴 쪽에다 숏 치고 이러면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돈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묵직한 돈들 이렇게 쟁여놓는 쪽에서는 장기금리 오르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약세장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돈 벌기 쉽지 않다는 이제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거고. 그 얘기고. 네. 그리고 환쟁이들 FX 하는 선수들 같으면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그건데 연준은 앞으로 내리겠다 그러고 네. 파월 연설 끝나고 나서 위에다 가서 일본 BOJ 총재는 우리는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러고. 이건 그러면 이거는 1차원적으로 딱 그러면 N 강세네. 네. 달러 약세고. 어? 그런 식으로 달러 엔 숏을 치든지. 네. N이 강해진다. 근데 원화가 별로 못 그럴 것 같다. 차라리 N은 롱을 하든지. 네네. 뭐 이런 전략이 서버리는데. 네네. BOJ 뭐 그렇다고 뭐 쫄 것까지는 없죠. BOJ 금리 오른다고. 요새 뭐 다들 일어나면 30년물 JGB 30년물부터 본다던데. 네네. 예.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뭐 어떤 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예. 사실은 지금은 그래도 주식시장이 평안한 때잖아요. 지금은. 예. 그리고 올해 그 시장 수익률로 보게 되면은 우리 코스피가 연간으로 한 30%가 넘어요. 수익률 그래요? 자체가 성과가.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부진했던 거를 이제 올해 많이 만회를 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뭐 투자자들이 그렇게 막 뭐 지금 상황이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아닌데 그럼 이제 이럴 때 나와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혹시나 조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좀 조심해야 될 변수는 없을까? 위험 요인은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네. 올해 이미 한국 증시가 30% 이상의 그 성과를 냈는데 예.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들고 갈 거냐 내지는 적당히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고 그냥 조금 상황을 지켜볼 거냐 저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글쎄. 근데 솔직한 마음은 저는 약간 후자거든요. 일부 좀 정리하고 싶어요. 네, 더 여기서 욕심을 내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냥 조금 약간 오히려 다시 또 위험 요인을 살피는 게 확률상 낫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리 장기채 금리의 폭등. 그 부분이 조금 심상치 않다. 좀 불편하다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또 장표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 그 주요국들의 국고채 10년짜리 금리인데 10년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이 많아가지고 좀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예. 저기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이 영국 10년 금리. 영국. 그다음 밑에 그 두 번째 파란 게 미국. 미국. 그다음에 녹색이 프랑스. 아하.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독일. 독일.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은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일본은 그냥 계속 낮았다가 상당히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도 보면은 미국 금리는 지금 높은 수준 유지한다라는 걸 우리가 뭐 많이 미국 금리를 벤치마크로 많이 보니까 하는데 예. 보시면 어느덧 영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프랑스, 독일 금리도 최근에 보면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아니 뭐 글로벌리 다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장표랑 보면 좀 재밌는 게 왜 우리 그 2010년도에서 12년도에 남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잖아요. 2011년에. 예. 그때 이제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막 엄청나게 높아졌지 난리가 않습니까? 나버렸었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금리가 상승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은 국가 부채 문제. 재정 문제. 재정 문제였잖아요. 최근에 글로벌리 그 금리가 올라오는 것도 다 재정 문제거든요. 뭐 우리 투자자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프랑스가 지금 현직 총리가 자기 직을 걸고 재정 축소를 지금 표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마터면 우리 IMF 그 저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총리가. 예, 총리가. 그 다음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독일은 그동안 엄청나게 이제 긴축 재정하는 친구들인데 예. 독일이 작년부터 좀 스태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랬었죠. 독일도 그래서 증시도 많이 좋았고. 증시도 많이 좋았지만 그러면서 재정도 많이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랬고 예.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금리 올라간 가장 큰 이유
일본이 국가 부채가 제일 높잖아요. 한 220, 230.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다 재정의 우려 때문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왜 다음 페이지하고 보여주시냐면 2011년, 12년도에 우리가 피그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남유럽 예.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막 그때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리스 막 10% 넘어가고, 예. 그죠?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이탈리아 금리입니다. 빨간색 제일 빨간색이. 예. 얘가 2011년도에 7% 넘어갔었어요. 찍었어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이탈리아.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고 두 자릿수까지 가지 않았나? 두 자릿수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가 두 자릿수를 갔고 이탈리아는 한 7% 살짝 찍었었고 스페인이 한 6.89까지 갔었어요. 예. 자, 근데 얘네들 보시면 얘네들 금리가 지금하고 이때하고 비교해 보면 낮아요, 오히려.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금리는 남유럽 재정위기 때하고 비교해 보면 낮다고요. 지금 금리가 최근에 올랐어도. 근데 거꾸로 그 당시에 독일이나 프랑스 금리 이렇게 피그스 국가들이 금리가 급등해도 걔네들은 2%대였거든요. 얘네들 금리는 지금 금리가 이때보다 높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각 국가들의 그 국가 부채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이게 키인데 좋은 그 장표가 있어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2000년과 2024년도에 예. 각 국가들의 국가 부채를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2000년도와 2024년. 24 한 25년 정도 차이인 25년도 거죠. 차인데. 예. 보시면은 다 대부분 국가 부채 비율이 늘었겠죠.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참고로. GDP 대비 예. 국가 부채 비율.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만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135%밖에 안 됐어요. 어디 제일 위에 있는 제일 거? 위에. 저 좀 짙은 예, 짙은 거. 막대기였다고 예, 보면 예. 되고. 여기 이제 숫자는 여러분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근데 지금 얘가 한 250% 되니까 한 2배 났죠, 2배. 25년 동안 일본의 국가 부채가 2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퀀텀 점프. 미국 세 번째 칸 아닌가? 세 번째 칸인데 요거 보시라고. 이 시계열로. 예. 보면 미국이 2000년대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 비율이 채 60%가 안 됐어요. GDP 대비. 예, GDP 대비. 응? 국가 부채의 절대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국가 부채의 절대 금액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보죠. 경제가 늘어난 규모 대비 부채가 더 늘어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은 비율을 보면 되니까. 여기 미국을 보시면 퀀텀 점프를 2번을 해요. 금융위기 직후구나. 그렇죠. 2008년. 2008년도 이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60%였던 국가 부채가 100%로 갑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진정되는 듯 하다가 2020년도에 또 급증을 하죠.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그래서 지금 미국도 국가 부채 비율이 120%가 넘어갔어요. 예. 남유럽 재정위기 겪을 때 예. 그때 그 그리스가 12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160% 정도, 160% 정도였고,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애들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만 보면 미국이 2010년도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가 부채 비율 수준 지금 넘어간 거예요. 하하. 근데 보면 미국만 넘어간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넘어갔고 그 계기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돈을 많이 썼는데 그 뒤로는 그 국가 부채를 좀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노력 없이 계속 확장 재정이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어 왔다가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뭐 다시 남유럽 재정 위기처럼 뭐 이렇게 막 금리가 튄다던가 뭐 이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장기 국채 금리가 이게 쉽게 떨어지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이 풀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결국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제가 했던 거와 연결시켜 보면 저는 향후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건데 미국이 결국은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경기의 하강 속도보다 빠를지 느릴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근데
그 속도의 키를 잡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강도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좀 진정이 돼야 경기만 보고 금리 정책을 하니까 빠르게 내려줄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인플레가 높게 유지가 되면 아무리 트럼프가 자기 뭐 측근을 그 연준 의장에 앉혀놓는다 한들 그래서 연준이 설령 기준금리를 인하한들 장기 금리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예, 예. 오히려 장기 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지금 글로벌 채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스티프닝의 최근에 어떤 숨어 있는 의미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동안에 많이 확장된 재정으로 인해서 돈도 많이 풀려 있고 예.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둔화된다고 했었을 때 옛날만큼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주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다행스럽게 경기가 그냥 조금씩 둔화되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혹시나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항상 필연은 우연처럼 온다고 하니까 어떤 외부 효과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게 빨라진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서둘러서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잠복해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위험들을 감안해 봤었을 때는 굳이 여기서 더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올해 이미 국내 주식으로 30% 이상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는 조심하고 싶다는 거죠.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이제 또 우리 PD님께서 또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달릴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아니 근데 아까 그 데트 GDP 레이쇼 네네. 장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네. 딱 보는 순간에 드는 생각이 우선 2000년대하고 지금 2024년 한 25년 사이에 네. 전부 저렇게 키가 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높아진 거죠. 다들 높아진 거 아니야. 네, 일본은 맞아요. 뭐 엄청나게 올라갔고 네. 오른쪽이 이제 그 중에서도 미국인데 네. 저기서 코로나 직후에 이제 저렇게 해서 조금 줄어드나 싶다가 이게 또 다시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데 네. 나 이거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왜냐하면은 저거 줄이려고 하면은 표 떨어지거든. 맞아요. 누가 집권하고 있건 간에. 네. 그거는 긴축을 의미하고 어쨌거나 돈 쭉쭉 풀던 거 안 풀고 네. 세금을 세금대로 더 거두든지 하고 네. 어쨌거나 좀 빡빡하게 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표 떨어지지. 그게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냐고요. 어느 정치인이. 그래서 보시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웬만해선 줄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장이 훨씬 빠르게 가가지고 성장 대비 부채가 조그맣게 보이는 착시 말고는 분모가 커져야지. 그렇죠. GDP가. 부채 자체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늘어날 때는 화끈하게 늘어나지만 줄어들 때는 없거나 그냥 밋밋하게 가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2010년도에 남유럽 재정위기 때는 줄이고 싶어서 줄였을까요? 아니. 아니죠. 결국은 아무도 국채를 안 사주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빚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예를 들면 내가 계속 빚을 빌려서 쓰는 사람인데 내가 언제 이 빚이 안 늘어나게 되냐면 더 이상 나한테 안 빌려주면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빌리면 강제로 부채가 다이어트 된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강제로 부채가 다이어트 되는 상황, 내가 돈을 못 빌리는 상황에 나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죠. 일단은 뭔가 좀 심각한 충격이 있고 난 다음에야 이게 조정이 되는 거지 웬만해서는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뭐 강제적으로 부채가 조정될 것 같진 않은데 지금 프랑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거예요. 프랑스의 총리가 왜 자기의 직을 걸고 재정을 감축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마크롱이 아닌 프랑스의 총리입니다. 총리가? 예, 총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 8일인가가 표결이에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거의 부결될 것 같고 이분은 그냥 뭐 이렇게 교체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부채를 줄이기가 그만큼 힘든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그러면
시장에서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은 괜찮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인 움직임이에요.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니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프랑스를 예로 든다면 프랑스가 저렇게 프랑스도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얘네가 지금 110%가 넘어가 있거든요. 프랑스도. 예, 115, 110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얘네가 어느새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피그스 국가들보다도 이 프랑스의 그 부채 비율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채권시장 자경단이 야 프랑스 국채 이거 사줘야 돼? 얘네 이렇게 빚도 많고 그다음에 부채를 줄일 생각도 없고 그러면 이거 우리 사주지 말자. 내지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있는 거 던져버리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죠. 그리고 그 상황이 아까 이제 일본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좀 그 다른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요게 지금 일본 사례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일본의 기준금리이고요. 그다음에 녹색이 일본의 10년 금리. 그다음에 파란색이 일본 30년 금리입니다. 30년물 빠르네. 자, 보세요. 빠르네. 일본 30년 금리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저 왼쪽이 시작하는 데가 몇 년도예요? 2004년, 2005년부터 아마 발행이 됐는지 데이터가 이때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이 사상 최고치고 보시면 가팔라요. 예. 그러면 자 이게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렇다라고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장기금리는 조금 떨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당장은 뭐 경기가 좋고 인플레가 세지만 지금의 금리 인상이 향후 장기에 경기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야라는 어떤 그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오히려 꺾여 내려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30년 금리가 이렇게 꼿꼿이 계속 치솟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정도 금리 인상 갖고는 물가 못 잡아 라는 생각이 하나 숨어 있고 또 하나는 일본 아까 했던 것처럼 국가 부채 비율 지금 240%, 260%잖아요. 일본도 지금 재정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사준다는 얘기예요. 사주더라도 비싼 금리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아무런 경제나 자산시장에 부담을 안 줄까?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이른바 주식시장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일드갭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비교를 자꾸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어쨌든 무위험인데 무위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단기 금리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장기 쪽 금리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4% 되는데 내가 무위험 4%를 가져갈까 아니면 S&P 500이 지금 포워드 PR이 지금 한 23배, 22배 하니까 얘 역산해 보면 연간 기대 수익이 4% 정도 수준이거든요, 딱.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지금 뭐 작년부터인가 계속 주식 비중 줄이고 국채 비중 늘리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경기에 부담을 주고 또 이 자체가 또 자산 시장에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돈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기채 금리의 이 공공행진을 아직은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둘 다를 보는 시장, 주식과 채권을 다 하는 입장에서 주식이 좀 애매해 보이는데 이런 느낌. 이런데도 주식을 더 해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보니까 프랑스도 장난 아니고 국채 네. 수익률이 일본도 지금 장난 아닌데 30년물 보니까. 네네. 아니 근데 지금 요즘 가끔 이렇게 방송에서 들리는 얘기가 데킬라 위기. 이 데킬라는 저 멕시코 술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거하고 왜 갑자기 또 데킬라 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데킬라 크라이시스라고 진짜 있지 않았었던가? 그러니까 그쵸.
94년도에 멕시코에서 이제 뭐 이렇게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중남미 한번 아작난 적이 있었죠. 예, 이게 멕시코에 그치지 않고 이제 주변국으로 퍼졌다 그래서 이제 데킬라가 이제 그 엄청 강한 그 술이잖아요. 도수가 뭐 세. 한잔하고 요 소금. 네, 하는 거. 레몬 요렇게 해가지고 소금 해가지고 예. 그거 술인데 마치 이제 술자리에서 이렇게 막 다들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한 나라의 위기가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이제 뭐 전염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이제 데킬라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지역적으로도 그쪽이었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요인들의 공통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라진 거. 얘네가 계속 빚을 계속 내네.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를 넘어가 있는데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 넘어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면 연봉이 1년에 5천만 원인데 내 빚이 5천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어서 이자 갚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자도 못 갚을 수 있는 거고 원금을 못 갚는 거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 넘어가 있는 건 상당히 사실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랑스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를 훨씬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채 금리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니까 이게 혹시나 이제 전염 효과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로 전이돼서 글로벌리 유동성이 그러면 확 위축이 된다던가 이제 이런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데 작년 요맘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된다고 해서 한번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 작년 8월 초였죠. 8월 5일이더라고요. 5일이었습니다. 보니까 딱 요때. 또 보니까 그 당시에 갑자기 엔달러가 144에서 147엔 3엔 올라 3엔. 3엔 올랐다고? 그때? 떨어졌겠지. 이때. 떨어졌겠지. 149엔에서 144엔으로 5엔 떨어졌어, 5엔.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 이제 갑자기 엔캐리 청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확 그 다음날 폭락을 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재현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리 장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표현하기에 고혈압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상태라는 거는 내가 고혈압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몸으로 보면은. 근데 고혈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쓰러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고혈압인 상태에서는 외부 충격에 약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한번 툭 맞거나 툭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은 저는 그런 상태다. 되게 막 뭔가 긴장돼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아무 사건 사고가 없으면 그냥 이러고 쓱 가는데 재수없게 이럴 때 뭔가 터져주면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우리 회장님들 다 혈압 높은데도 평소에 관리하고 약 먹고 해서 잘 지내다가 네. 그 뭐 자식 새끼들 뭐 속을 썩이든지 뭐 언놈이 뭐 횡령을 갖다 세게 했다든지 하면은 네. 하면서 다 쓰러지잖아. 그럴 수 있죠. 예. 드라마에서. 그렇죠. 그거. 예. 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자꾸 이게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아니요? 조금 천천히 갑시다. 해도 돼? 더 해도 돼? 아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 우리 박 박사도 지금 뭐 IBK 운영부장이시지만 예. 그래서 채권도 담고 주식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FICC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 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DNA는 채권자의 DNA잖아. 그죠? 뭐 백그라운드가 따지면 시작을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그게 중요해. 처음 시작을 뭘 했느냐가. 채권자로 시작했느냐. 네. 처음부터 주식으로 시작했느냐. 네네. 처음을 갖다 FX로 했느냐. 네네. 가만히 보니 이 주식쟁이들이 이게 오른발잡이야. 아, 네. 이게 어지간하면 올라야 돼. 네네. 그런데 이거 채권쟁이들은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한 40년을 갖다가 채권쟁이들 참 편했지. 네네. 그 와중에 한 번씩 확 발작 날 때 그때 이제 실려 나가서 업계에서 퇴출되면 이제 억울하기도 하게 했지만. 네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금리가 오르면 일단은 굉장히 너버스해져. 네네. 채권쟁이들은. 예, 예. 시장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거나 네. 통화당국자들이 금리를 올리는 국면에 오면은 네. 조금 불편해해. 예.
그게 있어서 네. 어쨌거나 금리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거 하고 조금은 항상 경기에 대해서 보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주식쟁이보다. 네네. 근데 이거 환쟁이들은 이 양발잡이라고. 네. 뭐씨 좋아 오른다 싶으면 달러 롱이고 아니면 달러 숏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그래 지금 어쨌거나 그 박 박사도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채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속된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어둠의 자식들. 쟤네들은 맨날 뭐 안 좋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사실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그래도 인포맥스에 방송 몇 번 나오지만 저는 사실 작년부터 최근까지도 올해는 무조건 주식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으로도 많이 투자를 해서 이제 뭐 결과도 냈고 그래서 일단은 고장난 시계는 아니라고 저는 조금 오케이.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 거짓말 싶고. 못해. 요새는 전부 영상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또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약간 우산장수, 신문장수처럼 비 오면 우산 팔면 되고 날 쨍쨍하면 신문 팔면 되거든요. 비 오는데 굳이 신문 팔려고 하고 날 좋은데 우산 팔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제가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니까 조금 균형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제가 뭐 작년에는 또 한때 좀 뭐 주식에 좀 비관적인 입장도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는 올해는 무조건 국내 주식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기록을 찾아보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스코어를 보니 한국 코스피가 이미 YTD 기준으로 30%에 넘는 성과를 냈다. 이게 사실은 출발이에요. 이게 출발. 만약에 현재 코스피 지수가 3,200이 아니라 여전히 2,500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여전히 업사이드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건데 가장 근본은 코스피가 3,200까지 왔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이른바 저평가 메리트는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증시에. 왜냐하면 한국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들 겪으면서 뭐 흔히 말하는 코스피 PBR 뭐 0.8배, 뭐 8배, PER로는 8배 이하 아주 정말로 락바텀 수준까지 갔었던 게 뭐 올해 초 이렇단 말이에요. 작년 말 올해 초.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뭐 반전 드라마를 쓰면서 지금 3,200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에이션 모멘텀 그 메리트 상에서는 지금은 싼 구간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뻗어 나가려면 이제는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좋은 게 훨씬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른바 그동안에는 밸류업 또 뭐 주주환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런 부분으로 나왔는데 뭐 저 말고도 다른 모든 분들이 얘기했겠지만 최근에 뭐 세대 개편안 좀 보니까 약간 좀 그쪽에서는 이제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럼 결국은 이제 주가라는 게 흔히 말하는 기업 이익 곱하기 PER 즉 멀티플인데 이게 주주환원이나 뭐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이 멀티플을 높이는 요인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결국 근본적으로 EPS 즉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야 되고 그럼 결국 경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 여건을 봤었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미국도 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엊그제 금통에서 얘기한 게 성장률 0.8 올해 뭐 0.9 내년에 뭐 잘해야 1.0 이 얘기는 어쨌든 경기가 좀 둔화되는 구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좋은 것들은 딱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욕심낼 게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인데 플러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뭐 좀 찜찜한 건 없어? 라고 보니 글로벌 장기 금리 또 왜 이렇게 올라와 있어? 언제 어느새? 나도 나도 저기 인식 못한 사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이거 고혈압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면 뭐 별일이 없으면은 다행인데 별일이 생기면 이럴 때 뭔가 조금 시장이 또 과하게 또 악재를 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네. 그 얘기가 그냥 시각적으로 확 오네. 이 12페이지에 준비하신 장표에 네. 12페이지를 딱 보니까 지금 딱 한눈에 들어오네. 그렇죠. 얘 빨간색이 코스피예요. 이 녹색이 S&P 500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가 여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저 위에 S&P 500이 있고 저 아래에 코스피가 있으니까 이때는 죽어도 코스피, 죽어도 한국 시장 사야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눈높이가 같아졌잖아요. 스케일이 지금. 그러니 지금 여기서 보면은 딱 그거라. 네. 저기서 컷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저 가운데 부분 작년 2024년 네. 한 8월 무렵. 8월? 요때. 그때 이후 한번 보시죠. 그때부터 이제 쭉 오른쪽으로 컷을 움직여 보시면은 예. 미국 S&P 500은 저렇게 가는데 예. 우리 코스피가 저렇게 나오고. 네네. 저때 우리가 한참 들었던 얘기가 국장 탈sun 진흥순. 진흥순 했다고. 예,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금년 4월 7일 날, 4월 9일 날 바닥 잡고 이제 올라올 때는 우리가 더 빨랐어요. 국장 복귀는 진흥순. 국장 복귀는 진흥순. 올해가. 예, 올해 초가 이랬죠. 지금은 그러면 국장 지금은 지금은 진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무차별해졌다. 둘 다 무차별해졌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밸류 현상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차별해져 보여요. 아, 그렇게 본다. 예. 근데 그 앞에 장표 살짝 보니까 또 다시 살살 돈이 또 미국으로 가는 건데. 개인 투자자 다시 국장에서 이제 환율 때문에 제가 이제 장표를 준비했던 건데 최근에 달러화가 조금 약세인데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1,400원 뭐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만 다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국장에서 다시 미장으로 슬슬 이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7월 이후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조금 이 정도면 저평가 메리트도 좀 사라졌고 밸류어 모멘텀도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것 같고 반면에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좀 커져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어떤 정책들이 결국은 이 배당 성향을 높이면 주가가 오르긴 하겠는데 배당을 해줄 재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배당을 해줄 재원이 있으려면 기업이 결국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이후에 또 정책들을 일부를 보면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몇몇 조치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보면 한국 시장이 다시 또 그렇게 매력을 보이진 않는다.